주니퍼입니다. 코드명 주니퍼로 더 많이 알려진 바로 모델 Y의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모델 Y 2023년과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다 떠나서 그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예요. 그만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이 차를 기다려온 국내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가격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부분 변경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Y와 RWD,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본형 사양은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국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변화의 폭이 큰데 가격을 동결했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요. 모델 Y RWD를 가지고 올림픽공원에서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성심당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심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이 RWD가 아니에요. 런칭 기념으로 판매했었던 런치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팔더라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는 차량을 시승하게 돼서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차량 타보면서요, 기존의 모델 Y와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재 PD고요. 그러면은 바로 모델 Y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내 외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기만 하고 갈게요. 워낙에 뭐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일자형 주간 주행등이 들어갔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사이버 트럭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마치 모델 3와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쪽이 좀 빵빵하게 빵처럼 부풀어 올랐던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이라이트의 위치를 한껏 내리깔았습니다. 제 허벅지 위쪽 부분하고 높이가 비슷한데 데이라이트를 쫙 내려 깔고 가로로 쭉 연결을 했잖아요. 차가 한껏 낮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이 조금 넓어졌더라고요. 팬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와이드함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가로 방향성까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차가 훨씬 넓고 와이드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라이트의 위치만 봤을 때는 이 차가 SUV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 아래로는 헤드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앞부분이 낮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트렁크 공간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 차량 런치 시리즈, 그러니까 듀얼 모터 사양이잖아요. 네, 듀얼 모터 사양임에도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나 넓게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 특히 뭐 현대, 기아 이런 차량들도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측면뷰로 넘어오시게 되면 앞부분에서 상당히 낮게 깔았다고 했잖아요. 전고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기존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모델 3에서 좀 더 키를 높여서 되게 오동통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앞부분을 낮췄잖아요. 그러다가 뒤로 오니까 확 오동통해져.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사진에서는 조금 받았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언밸런스하다는 느낌까지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차가 무지하게 커 보입니다. 앞에는 세단 같았는데 뒤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붕 떠버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차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측면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적인 특색 같은 건 없죠. 별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라고 하면 그때 모델 Y RWD를 시승하면서 그때 날씨가 되게 더웠거든요. 디에로 라인의 검은색 라인하고 도어 캐치 이 부분을 잡을 때마다 엄청 뜨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늘도 햇볕이 만만치 않게 따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지 않아요. 이 부분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라인도 기존 모델 Y하고 동일합니다. 사실 부분 변경을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이 뒷부분 핸더 쪽의 디자인을 건드리게 되면 되게 대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모델하고 동일한데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많이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의 형상을 라인으로 디귿자 형태로 내뒀단 말이에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램프의 형상을 이렇게 라인으로만 구성을 했고, 야, 저는
이거는 진짜 천재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앰비언트 라이트 엄청 쓰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대부분 간접등으로 쓰는데 저는 자동차의 외부 조명을 간접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미등을 이렇게 간접등으로 만들어 버리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천재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보면은 이 테슬라 엠블럼이 시쳇말로 간지를 쫙 뿜으면서 드러나 보이겠죠. 범퍼 하단에 이런 디자인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뒤쪽으로 쫙 튀어나와 있는 고성능 슈퍼카들이 보통 뒤에 디퓨저들을 쭉 끌어올리면서 이런 디자인의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트렁크를 잠깐 열어보면요, 공간 자체는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 Y와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휠하우스 뒤쪽으로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 있는 거 마찬가지고요. 바닥 들쳐봤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뒷좌석은 전동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누르면은 전동식인데요, 저 앞에 제 옷이 하나 있거든요. 옷이 끼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되게 부드럽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소비자들은 훨씬 더 고급져졌다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가격마저 동결이다. 소비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꿍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뒷좌석을 가서 보여드리면요, 옷 이게 껴가지고 그렇게 작동했던 거예요. 후석에 모니터가 생겼습니다. 모델 Y RWD 그때 2년 전쯤에 탔을 때 뒤에 물리 버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문 내리는 버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열 시트에 열선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열 열선 시트마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해야 된다, 내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된다. 자료 조사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듣고 나서 엥? 했거든요. 2열에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죠. 이제 2열에서 열선 시트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이런 것들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가능하고요. 아까 전동식으로 이렇게 시트 넘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폴딩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이 시트가 현재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뒤로 눕힌 거고요. 이게 제일 세웠을 때거든요. 한 이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누르면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사람이 내린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누르면 폴딩이 됩니다.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밑으로 발 공간 상당히 여유롭고요. 레그룸에도 주먹 2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로 충분합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루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널널한 편이죠. 이 차량은 런치 시리즈이기 때문에 스웨이드 같은 느낌의 소재, 직물 패턴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모델 3 하이랜드 이어서 여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레버가 생겼습니다. 원래 방향지시등 레버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타본 테슬라가 모델 S 플래드거든요. 테슬라의 방향지시등이 여기 달린 시점부터 처음 시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드백이 많았었나 봐요, 불편하다고.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봤을 때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좋다, 편하다.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테슬라가 오디오 하나는 진짜 짱짱하거든요. Cream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칠기자 발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작한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서라운드 같이 막 화려한 그런 건 없는데 음질 자체가 진짜 깔끔해요. 파워도 제법 있고, 그래서 이 베이스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살려주고 찰랑찰랑거리는 음악도 어느 정도 잘 살려줍니다. 최근에 탔었던 GB60의 뱅앤올룹슨처럼 막 화려한 느낌까지는 들지 않아도 기본 자체가 엄청 탄탄한 오디오라는 것이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건데요. 현재 배터리 잔량은 94%입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456km라고 뜨네요. 참고로 모델 Y 런치 시리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인증받은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474km인가 그러거든요. 대전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죠. 갔다 왔을 때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하면서의 느낌, 시내 주행하면서의 느낌,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가장 최근에 탔었던 모델 3 하이랜드까지 제가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핑크색 라인 따라서 가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존의 테슬라 내비게이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거였거든요. 테슬라 코리아가 티맵하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내비게이션에 티맵과 관련된 기술들을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 전에 테슬라 내비게이션은요, 이 위성지도 여기에 경로만 표시해주고 끝이었어요. 차선을 뭘 어디를 타야 되고 상세한 뭐 그런 경로 같은 거를 안 보여줬었거든요. 심지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도 안 알려줬습니다. 제일 반가운 거는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띠링 하는 되게 맑은 소리로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1km 남았습니다, 800m, 500m, 300m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고 그냥 전방에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정도만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반가운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테슬라가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을 못하게 해놨죠. 되게 강한 회생제동으로 일괄적으로 묶어놨었단 말이에요. 주행 설정에 보시면요, 감속에 표준이 있고 감소됨이 있습니다. 표준이 옛날 기준 테슬라의 회생제동일 거예요. 지금 현재 가벼운 회생제동인데요, 후방 차량이 조금 멀리 있거든요. 제 가속 페달에서 발 한 번만 떼볼게요.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표준 회생제동으로 바꿨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테슬라를 시승할 때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여기에 적응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타다 보면은 적응돼요 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감소됨으로 바꾸고 나니까 야, 옛날에 테슬라 어떻게 타고 다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회생제동이 생기는 것보다 FSD를 완전 자율화를 성공시키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테슬라도 소비자의 피드백을 무시할 수는 없나 보네요. 모델 Y 런치 시리즈에는 90kWh가 거의 다 돼가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롱레인지에도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RWD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보다 용량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LFP가 아니라 NCM 배터리입니다.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507마력, 최대 토크는 60kg 포스미터대예요. 그래서 부분 변경 이전 모델 Y 퍼포먼스의 위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최고 출력은 오히려 조금 더 높고요, 최대 토크는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 런치 시리즈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런치 시리즈를 초반에 예약을 했거든요. 사전 예약을 했고 그거를 가장 먼저 인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계약 고객 중에서도 나중에 계약하셨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런치 시리즈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사전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모델 Y 주니퍼를 찾은 고객들이 많았다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뭐 국내에 배정된 물량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거는 500마력대가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듀얼 모터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90kW 시대 배터리를 가지고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부분 변경을 진행하면서 그냥 외관만 그럴싸하게 바꾼 게 아니라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0.23CD였나? 공기역학 계수가 그랬었는데 0.01 CD를 또 내렸다고 해요. 기존의 RWD, 그 다음에 롱레인지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주행거리가 조금씩 다 향상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능도 일부분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주행 설정 들어가서 회생제동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와 스포츠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스포츠로 놓고 다니고 있는데요, 컴포트로 뒀을 때 가속 페달이 상당히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묵직한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 되게 취향이 맞으실 것 같은데,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발목이 조금 더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스포츠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트랙션 컨트롤 조절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저항, 표준, 무거운 저항 이렇게 있는데, 지금 스티어링 휠은 가장 가볍게 해둔 상태거든요. 이랬을 때 뭐 주행하기 편하죠. 무거운 저항으로 바꾸게 됐을 때 상당히 묵직해집니다. 그래서 좀 놀랬거든요. 저는 주차장 같은 곳에서 차량을 빼거나 할 때는 조금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 스티어링 휠 담력이에요. 차량이 많이 없어졌죠?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볼까요? 가속 페달 꾹. 빠르긴 빠르네요. 제가 어제 제네시스 GB60을 시승을 했었거든요. GB60도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을 해서 걔도 듀얼 모터에 거의 470마력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고성능의 차량인데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세팅의 느낌이 달라요. GB60은 차량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차 중량 역시 거의 2.2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공차 중량이 2톤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GB60에 비하면은 뭐 사이즈도 좀 타이트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GB60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꾹 하고 눌러 밟았을 때 묵직하게 쫙 하고 나아가 준다는 느낌이 든다면 약간은 그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은 슉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총알처럼 휘잉 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속 페달 다시 한 번만 꾹. 성능이 이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델 Y를 구매하시는 분은 대부분 아마 RWD를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RWD도 아주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냥 타고 다니기에는 필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런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과 효율, 주행 거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그만큼 높긴 합니다. 7,300만원에 판매를 했으니까 가격대는 낮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데 GB60 퍼포먼스가 7,400만원대부터 스타팅이었나? 한 그 정도 가격이니까 파워트레인의 성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주 그렇게 비싸다, 높은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죠. 에이다스를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가장 최고봉이죠. 그런데 F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법규상 완벽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에이다스를 활성화하시려면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원형의 조그 셔틀, 이거를 한 번만 누르시면 현재 속도에 맞춰서 에이다스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차선 중앙 유지 장치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저보다 좀 느린 차량이 있네요. 어디서부터 감속을 시작할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감속을, 차간거리를 좀 바싹 붙여놨더니 감속은 부쩍 붙어서 해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한 겁니다. 저 스티어링을 이렇게 잡고 있었죠. 힘 안 주고 있었습니다. 감속은 좀 급하게 해준 느낌이 있었는데 가속은 아주 급하게 해주지 않아요. 점층적으로 해준다는 느낌이 있고, 추월을 하고 나서 2차선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내가 설정한 속도보다 앞에 현저히 느린 차량이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 표시가 뭐냐면은 차선 변경해라. 원래 FSD가 테슬라가 개발한 대로 됐으면은 이런 차선 변경까지 이 차량이 다 알아서 해줬을 건데, 국내는 이제 국내 법규상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천만 해줍니다. 지금도 또 이렇게 뜨죠.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차선 변경해주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차선 중앙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이야 고가의 차량들, 고가의 전기차들 뭐 이런 차량들에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잖아요. 제가 테슬라를 모델3 하이랜드 이후로 좀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얘는 기계가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 제네시스, 어제 GB60 탔다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뭔가 허술하다고 해야 될까? 허술하다기보다는 약간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그때그때 보이는 반응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 자체가 지금 라이다도 안 쓰고 레이더도 안 쓰고, 그리고 뭐 심지어 주차 센서 이런 것도 갑자기 이름이 뭐냐, 고주파냐 주파수냐 뭐 하여간 그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오로지 카메라와 테슬라 운전자들의 주행 패턴을 통한 이 딥러닝, AI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에이다스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FSD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AI 딥러닝의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람이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다,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모델3 하이랜드 탔을 때는 얘가 점점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신차 나올 때만 시승차 잠깐씩 전달을 하고 그 뒤에는 별도로 시승차 운영을
잘 안 하거든요. 신차 나올 때만 시승을 하게 돼 있어서 되게 그 텀이 길어요. 매번 탈 때마다 FSD의 느낌이 달라요. 그때그때 뭔가 다른 발전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FSD는 한번 미국 본토에 가서 과연 테슬라 이 양반들이 어디까지 만들어놨는가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대전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델 Y RWD를 시승할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1년을 넘겨서 모델 Y를 다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엥 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모델 Y의 승차감이 이렇게 탄탄했었나? 모델 Y의 승차감이 진짜 안 좋다라는 악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RWD를 시승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변경을 했으니까 승차감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특히 모델 3 하이랜드 승차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에어 서스펜션이나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일반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 중에서는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었는데요. 근데 모델 Y 승차감이 왜 이렇게 탄탄할까요? 그때랑 다른 거라고 하면 런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20인치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평비는 작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모델 Y RWD를 구매하시면 이것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아스팔트 같은 곳도 좀 편차가 있거든요. 어디 이런 맨홀 뚜껑? 네, 이런 데를 지난다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좀 움푹 꺼진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충격을 되게 다이렉트하게 운전자한테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맨홀 뚜껑. 제가 앞서서 이 차를 계속 GB60 퍼포먼스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어제 탔던 차량이 그 차량이고 가격대,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얼추 비슷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 GB60하고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GB60 역시 되게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식 댐퍼 등을 활용해서 고급지게 탄탄한 느낌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얘는 거기에서 그 고급지게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날티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승차감은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는 뭐 저는 나쁘진 않거든요. 이 정도 승차감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는 승차감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하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차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요, 브레이크 페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청 단단합니다. 제가 한번 꾹 밟아볼게요. 브레이크 페달을 여기에서 이 정도. 아예 작정하고 힘을 빡 하고 주고 밟으면은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초반에 깔짝깔짝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뒤에 깊은 부분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깔짝깔짝 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웬만한 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한데 처음에 접하실 때는 페달 감각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도로의 이음새 같은 것도 운전자한테 그 피드백을 상당히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길이라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속방지턱. 의외인 게 차가 약간 좌우로 좀 흔들리는 느낌? 이 느낌이 조금 있네요. 이번엔 타일로 되어 있는 도로. 약간의 진동이 좀 느껴지는 정도고요. 맨홀 뚜껑. RWD를 구매하신다면 모르겠어요. RWD는 안 타봤으니까. 근데 그 전에 RWD의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런치 시리즈 기준으로 해서 승차감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은 편입니다.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간편하거든요. 지금 성심당 앞쪽이 완전 난리가 났네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런 골목길 같은 곳들을 주행할 때에도 그냥 손으로 잡고 간편하게 돌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평일 이 시간엔 들어오면 안 되는 구간이군요. 사람 엄청 많다 진짜. 이거 보세요. 바글바글. 이렇게 돌아나갈 때도 스티어링 휠이 작으니까 주행하면서는 상당히 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림의 두께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파지했을 때 손하기가 조금 아픈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빼면은 스티어링 휠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모델 Y RWD와 동일하게 대전하면 성심당이죠. 그리고 지난번 모델 Y RWD와 동일하게 한비탑에 가서 썸네일을 찍을 겁니다. 일단 중간 점검 한번 할까요? 마지막 충전 이후 현재까지의 총 주행거리는 175km입니다. 175km를 주행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얼마냐? 62%가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남은 주행거리는 304km. 한참 더 갈 수 있죠. 서울 올라가서 주행거리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대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이 있는 쪽이고요. 최초의 충전을 한 이후에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SOC, 그 다음에 잔여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충전 이후로 364km를 주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374km인가 그 정도 인증 받았잖아요. 364km를 주행했으면 110km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일단 SOC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재 배터리 잔량은요 28%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주행거리는 138km.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내려갈 때 여러분들께 파워트레인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속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전비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운전을 했어요. 흐름에 맞춰서 대부분 주행을 하긴 했는데 어떨 때는 조금 더 빨리 가속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전기차를 몇 대를 타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기차를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국가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주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항상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많이 나와, 인증받은 것보다. 옷 위에 걸쳐 입은 거 보이시죠? 추워서 히터도 조금 켜고 왔습니다. 낮에는 에어컨 틀었고. 차량에 대한 총평은 날 밝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테슬라는 마성의 자동차 같은 게, 이 가격대의 전기차에 기존엔 없던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그 내연기관 자동차도 다 포함해서 원래는 있어야 될 방향지시등 레버가 새롭게 추가되고, 그리고 뭐 다른 전기차를 다 가지고 있는 이 회생제동 선택권, 현대차 같은 뭐 5개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2개밖에 안 줘요. 그리고 뒤에서 열선 시트 같은 거 조정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추가되고, 뒷좌석 전동식 리클라이닝은 좋아요. 2급에서 대부분의 다른 동급의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니, 테슬라는 진짜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모든 것들이 진짜 완전히 다 발달된 그 자체 같아요. 타보면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 뭐 소프트웨어로 뭉쳐진 뭐 덩어리 하나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2년 연속 해먹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수입차 판매량 지난해 3위를 차지했어요. E클래스 5 시리즈에 이어서 3위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1월, 2월, 3월, 4월 해서 쭉 판매량 보고 있거든요. 올해 1위 할 것 같아요. 이 런치 시리즈 초기에만 한정판으로 판매됐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이 넘는 상당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시에 470km 이상을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 무게가 2톤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승차감이 의문이 들어요. 들어온 노면도 일부러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들어온 노면에서 확실하게 느꼈는데, 어떤 충격을 만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을 만나도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다시 땅에 착지할 때 서스펜션이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양이 암만 생각해봐도 부분 변경 이전의 RWD에 비해서 너무 텐션이 강하거든요. 고성능 모델이라서 RWD, 그러니까 일반형 모델하고 셋이 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둔 건지, 그거는 한번 RWD를 타봐야지 알 것 같거든요. 주니퍼의 RWD는 만약에 테슬라 코리아에서 시승차를 마련한다고 하면 제가 또 신청을 해서 별도로 시승을 해보고 승차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봐도 놀라워요. 간접 조명으로 미등해 놓은 거는 진짜 다시 봐도 놀랍고, 디자인적인 변화도 상당하다. 이거에 또 작은 모델들, 저가형 모델 Y들, 이런 것들에 대한 썰이 외신에서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인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